안녕하세요. 수화건축사 사무소의 최성호 수장이랍니다. 네, 공유건축의 김성호 수장입니다. 먼저 발표하시면 저는 뒤에 발표하는 걸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소개 같은 거 안 해주십니까? 네. 오늘 여기 한 30여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다 안 오신 것 같은데 거의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신청하신 명단 중에 이제 써내신 거 보니까는 건축사분들이 조금 있으시던데 거의 다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건축사분들이신가요? 아닌가요? 건축사분이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나머지는 다 건축사분이신 거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궁금했던 거는 건축사분들 중에 목조 건축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건지, 경험을 안 하고 목조 건축을 하고자 하거나 이게 나중에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 목조 건축을 경험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좀 들어줄 수 있어요? 거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한 반이 좀 넘으시네요. 그래서 사실 오늘 얘기할 것들은 목조 건축과 관련된 건축법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조 건축의 구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걸 짓는 방식에 대한 걸 알지 못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양해를 좀 드리고요. 이게 제가 이번에 의뢰를 받고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목조 건축이 가지고 있는 건축법과의 관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옛날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까 사전에 이재욱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논란의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고민도 하고, 이게 건축사가 결국에 건축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인허가를 맡아서 사용승인까지 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건축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고, 그 중에 맞지 않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제 구조, 단열, 소방, 차원 이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인트로로 목조 건축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 전통 전통 건축이 목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중목에 가까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경골 목구조나 그 중목을 이용한 다층 목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미러키주에 있는 25층짜리 목조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안에가 이렇게 돼 있고 CLT라는 부재나 이렇게 중목을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구조들이 목조로 지어진 것들을 세계에서는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나 이런 저희 부재가 들어오는 게 캐나다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유럽산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유럽도 목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기술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골 목구조가 동수로는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건 가까이 되던 목구조 건물들이 점점 줄어서 작년에 한 11,000건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는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골 목구조라는 그런 작은 부재를 이용하는 거 말고 계단면을 만드는 글로레 방식이라든가 CLT 방식이라는 목조의 구조 방식들이 좀 변하고 있어서 전 세계 추세에 맞춰서 좀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왔고, 그걸 현재 목구조 건축에 도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도 최초의 CLT 하우스라고, 이 집 이름이 CLT 하우스거든요. CLT를 이용한
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안에가 다 이제 목재가 드러나죠. 그리고 공공건축에서 이제 수원에 지은 건물이 4층짜리 건물입니다. 목구조로 돼 있고, 골조 자체가 이런 프레임, 콘크리트하고 섞여서 있는 하이브리드 기법인데, 목구조로 주요 실들이 적용이 돼 있는 그런 방식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는 2018년에 영주에 지어진 산림양용 자원연구소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목구조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04년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대전에서 7층짜리, 3층짜리 목조 방식의 연구동이, 교육동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모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 시립도서관 최대 규모 3천억짜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농동에 짓는 프로젝트를 지금 5개 작품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목조 시장, 경골 목구조가 주도하는 시장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글루램이라든가 CLT를 이용한 대단면이나 큰 공간들을 만든 공공건축들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근간이 되는 건축법과 관련된 부분을 작은 경골 목구조서부터 큰 건물까지. 근데 실제적으로 법을 찾다 보니까 큰 건물들은 일반 건축물의 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구조만 일부만 좀 다른 형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강의 내용들은 조금 소규모 건물에 제한되는 내용이 있고, 조금 일반 건축물하고 섞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건축법이라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들어가면 케이스 기준이라는 세부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조 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콘크리트나 철골을 쓰는 게 아니라 목조로 건물을 짓게 되다 보니까 목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구조 형식을 가지고, 그게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해서 구조적으로 성능을 완성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근간이 되는 건 결국에 다들 아시겠지만, 건축사 분들이 이제 일반 건축에서도 통용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고시로 나와 있는 건축 구조 기준이라는 부분, 이제 거기에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그리고 건축물의 구조 기준 규칙하고 소규모 건축 기준이 있는데, 그 하부에 요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면 결국에는 건축 구조 기준이라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볼 수 있는 항목으로 구조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콘크리트 설계 기준이라든가 내진 설계 기준이라든가 강구조,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기준이 있고,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2006년도에 이제 그 캐나다 우드에서 구조를 우드웍스로 프로그램 하는 걸 배울 때는 건축 구조 기준을 2009년도 버전을 봤었었는데, 그때 내진 설계가 들어오면서 2016년 버전이 나왔다가 이번에 작년에 2022년 버전이 최근에 전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규모 건축 기준이 아까 전에 이제 따로 있던 것들 규칙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그 중에 목구조 부분이 있고 일반 목구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중목구조가 일부 추가되는 이런 방식으로 법이 건축 구조 기준이 전체적으로 개편됐습니다.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조금 추가된 부분도 있고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일부 개정되다가 2022년에 전체 개정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이해하고 싶다고 하면 콘크리트도 내용을 보면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구조 얘기 나오면.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목구조는 왜 구조가 중요한지는 이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초기 이제 내진 설계 의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포항에 지진이 크게 나면서 내진 설계가 들어오게 더 강화되면서 이제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이거는 진짜 범위가 큰 거죠. 그러니까 2층 건물은 이상이고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든 건물 거의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가구는 다 내진 설계를 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주택도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저희가 다 알고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조항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은 목구조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단독주택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2016년도부터 2017년도서부터 나오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구조 설계를 하는 목구조 설계를 하는 구조 설계사무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요게 이제 시행되면서 구조 설계를 하는 목구조를 설계하는 설계사무소가 좀 많아졌고 여기에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건축물서부터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5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서부터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단독주택을 들어오면서 모든 단독주택은 다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층의 상가로 돼 있는 목구조를 1, 2층 면적이 각각 210씩 해서 420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박공지붕 높이 12m의 건물을 만약 설계하게 되면 김동희 소장님 요거 내진 설계 해야 되나요? 첫 번째 거? 예, 합시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상가는 안 해도 되죠. 네, 상가라서 안 해도 됩니다. 여기 3층 이상인 건물서부터 내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요 1층 단독 주택이고 해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이제 요 순서대로 설명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라는 항목이 18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동희 소장 알고 계시죠? 김성우 소장, 이재욱 소장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비구조 요소도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시진 않지만 파라펫, 외장 석재, 그리고 외장 치장 벽돌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들이 파라펫, 외장재를 하게 되는데, 파라펫, 치장 벽돌, 석재를 내진 설계를 하게 되는데, 사양 설계를 하면 비구조 내진 설계를 안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벽돌일 때만 석재는 무조건 비구조 내진 설계를 따로 해야 됩니다. 벽돌을 얘기하는 거는 목구조의 주택에서 벽돌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양 설계의 내용을 보면 여기 잘 안 써 있는데 콘크리트 벽체에 지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목구조로 설계를 하면 이 사양 설계를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비구조 내진 설계 비구조 요소 내진 안전 확인서를 업체에 의뢰해서 비용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요 내용 그래서 이것을 많이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허가 때는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게 착공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리자가 챙겨야 되고 이게 사용 승인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비구조 요소로 내진 설계를 별도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데 18-3.9.2에 보면 접착식 치장 벽돌의 비구조 요소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에 사양 설계도 콘크리트 벽돌의 조적 벽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붙이는 벽돌을 했을 때 콘크리트에 붙이면 체험 벽돌은 내진 설계를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파벽이라고 하는 벽돌을 커팅해서 하는, 여기 보면 기준 치수 두께는 67mm 이하라고 써 있거든요. 파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단열재에 붙이는 치장벽돌 커팅해서 쓰는 거는 67mm 이하는 비구조 내신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이걸 비구조 내신 설계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단열재는 구조 성능을 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열재에 붙이는 치장벽돌 커팅한 거는 구조를 계산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거 비구조 요소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벽돌을 커팅하지 않고 그냥 타일처럼 만든 걸 저희는 이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법에 워낙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적으로 이제 목구조 설계 기준이 쭉 나오는데, 목구조는 이런 국법을 이용해서 목구조를 짓는 방식이, 북미에서 짓는 방식이 우리나라 IBC 코드에서 짓는 방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그대로 법으로 만들어져서 치수라든가 용어들이 한글로만 바뀌긴 했지 내용은 북미 기준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부 틀리고. 근데 거기에 재료, 목구조가 나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강도나 인장이나 허용의 강도들,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요 건축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종별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쓰는 나무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인장과 압축력을 견디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약간 번외인데,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감리를 하는데, 중간 감리 보고서를 쓸 때 품질 시험 성과 총괄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하니까 적어서 쓰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리외신의 내용을 보면, 요 대상, 5억 이상, 60제곱미터, 이 대상이 아니면 요걸 요구하지 않는데, 요즘 콘크리트라든가 워낙 이제 LH 사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구를 해서 그런 콘크리트 슬럼프치, 그리고 강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일 지나서 강도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품질 성과표, 시험 성과표를 만들어서 보내는데, 가끔 다른 지역에서 목조에 대한 품질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당해봤는데, 그러면 좀 설명하기가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결국에 목구조 자재의 품질 인증서나 성적서가 없습니다. 거의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국산 자재는 비싸서 쓰지 못하는 상황이고, 경골 목구조나, 그리고 이따 뒤에 가서 얘기는 하는데, 국산 자재의 성능은 결국 이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저희 경골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심호수용 구조 KSF 3020이라는 곳에서 써있는 유관 등급, 이게 이제 등급이 유관 등급으로 넘버 1, 2, 3가 갈라지고, 이게 습율이라든가 이런 재료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정리가 돼서 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목재에 이제 이렇게 프린트돼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목재의 성능을 표시하는 거고, 여기 이제 OSB도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건지, 수입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써놨고, 그걸 보는 법이 목주택 시공 가이드라는 캐나다에서 발간한, 전체적으로 이제 북미 지역에서 통용되는 기법을 기술한 한국 책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지. 저기마다 다 틀리긴 한데, 저도 넘버 1 부재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거의 다 넘버 2입니다. 넘버 3도 아직 못 봤습니다. 구조재는 주로 넘버 2를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조 설계를 받으면, 이게 제가 다른 시공사에서 전화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 설계 도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스케줄표를 이렇게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대로 시공을 해야 그 구조의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이제 법에 이게 기준이 목구조 부재 설계에 못에 대한 이게 다 각 전단력이라든가 뽑히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돼 있어서 이걸 계산을 했을 때 돼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쉐어월 2, 쉐어월 1, 2 이거는 쉐어월이고 이거는 구조벽, 비내력벽, 내력벽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 쉐어월에서 전단벽에서 쉐어월 2는 여기 쉐어월 2인데 이거는 보스 사이드 OSB를 보스 사이드 양쪽 여기 바깥쪽에도 OSB를 하고 안쪽에도 OSB를 하고 박스 네일로 8D짜리를 4와 8분의 1인치 간격으로 브로킹을 포함해서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어 보시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고 궁금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 설계가를 해서 이 건축 구조 기준에 의한 값들을 적용해서 이 구조 설계가 나오면 이걸 지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키냐면 브로킹을 OSB 한 장과 OSB 한 장과 OSB 한 장 사이를 브로킹으로 연결을 하고 그럼 OSB가 원래 떨어져 있는데 그걸 연결을 하면 전단벽 OSB 전체가 하나의 전단벽이 되면서 연결이 되고 단열재를 넣고 나서 OSB를 안쪽에 쫙 돌리는 겁니다. 이래야 전단벽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조건축협회에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거기서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하면서 저도 이걸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실제로 하면 어려운 과정입니다. 접합부의 설계 파트로 넘어가면 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철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세르파 같은 이제 다른 강도, 다른 부재의 접합에 대한 부분, 홀다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법적인 거에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좀 저는 무척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 구조 도면에 보면 목구조 일반 상세가 영어로 돼 있거나 한글로 번역한 것도 있어요. 뭐 보통 영어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16D라는 못을 씁니다.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16D라는 제가 16 목구조 소규모 건축 기준에 못을 쓰는 방식 여기도 보면 8D 못이 있고 16D 못을 이렇게 이때는 밑갈돌이는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못을 쓰는 방식들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16D 못을 안 씁니다. 법에 16D 못을 쓰라고 돼 있고 그게 일반 사항에도 있고 외국에서는 16D 못을 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6D 못을 안 써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6D 못을 쓸 수 있는 제품이 여기 있는데 90mm까지 가능한 거 얘는 83mm까지 가능한 거 근데 이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이 제품이 20몇만 원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제품이 중고로 30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제품과 유사한 옛날 제품들을 쓰는 사람들이 현장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현장에 못을 살 때 83mm짜리 못을 사다 줍니다. 12D짜리. 그럼 법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못이 결국에 현장에서 8D하고 12D를 쓰는데 16D를 쓰는 현장도 봤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박스 네일은 이렇게 요 그림처럼 다 이렇게 민자로 되어 있는 못을 쓰는데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법은 지키지 않지만 현장에 요게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스크류가 있고 그래서 요걸 미리수는 한 6mm 정도 부족하지만 여기의 강도가 좀 더 나아져서 이 접합 강도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유추만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고 싶으시면 요 제품처럼 90mm가 가능한 그 타전기를 쓰는 목수들을 불러서 90mm 못을 사다 주라고 하고 쓰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요 제품을 쓰는 이유는 이게 소리도 더 좋고 잘 박히는 게 탕탕탕 소리가 나는데 얘는 덩덩덩 하고 좀 쓰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현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줄 알고 맡겼어도 나도 모르게 많이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가 시공에 대해서 이게 건축사들이 많이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콘크리트는 사실은 더 관여를 많이 하는데 목구조는 내가 모르니까 관여를 못하고 현장에 가면 목수가 왕이고 현장 소장님도 목수님이 이렇게 빌더 오야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진행하는 것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내구성이 좋아야 된다. 방화 구획을 해야 된다. 이거 소방에 대한 부분은 뒤에 가서 김성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여기 건물 목구조에 대한 파트가 있는데 내용은 별로 없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공 아까 봤던 시공 가이드라는 캐나다 부대에서 나왔던 시공 가이드에 좀 더 목구조 구법들이 더 잘 나와 있어서 목구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책을 뭐 세미나 같은 캐나다 부대에서 진행하는 지금 캐나다 우드가 아직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나 관련된 데서 받으시면 되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목구조 항목이 2022년 10월에 추가됐는데 내용은 전단벽은 그 경벌 목구조 따른다. 뭐 천장은 뭐 계단도 따른다. 접합부는 목구조 일부를 뭐 강도가 나오게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 기준에 실제적으로 목구조 국법과 이게 가지고 있는 방식들이 좀 더 나와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 요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9m 미만 소규모 건축물 200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8m 미만 뭐 이런 작은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하는데 계산서를 빼고 구조도 하고 구조 안전 요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항목으로 유예를 해줬는데 실제로 목구조는 요거보다는 좀 더 조금 규모가 더 작고요. 이게 6m 이하 뭐 높이 지붕 마루가 4m 이하 층고 3.5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들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고 그대로 설계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느낀 점은 건물을 박스로 만들어야 됐다. 그리고 건물을 높이 지면 안 되겠다. 디자인을 하면 안 되겠다. 오픈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제약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목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 기술자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빨랐나요? 결국에 결론으로 제가 이런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시공을 현장에 가서 감리를 갔을 때 목구조를 모르니까 목수분이 하라는 대로만 했던 거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고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짓지 않는 건물들이 널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내진 설계가 들어오면서 엄청 많이 이제 시공이 따라가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공부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시공사 유명한 건축가의 유명한 시공사에서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고 요건 이제 저희 세종에 있는 건축주가 지나가다가 아직도 이런 데가 있네요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힘이 땅까지 잘 전달이 돼야 건물의 이제 내구성이나 구조적인 강도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이렇게 떠 있거나 힘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법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법에 나와 있는 기준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목구조를 좀 더 제대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춘천에 지은 집인데 3년이 지나서 뭐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들이를 갔는데 이렇게 울어가지고 벽지가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할 때 제가 캐나다에서 WBO인가 그걸 교육을 받으면서 이 한 개 층이 7mm가 셔틀다운 된다고 배웠어요. 그 정태욱 소장님께서. 그래서 두 개 층이면 1.5cm 정도가 주저앉습니다. 다 주저앉는 건 아니고 어디는 주저앉기도 하고 어디는 주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재의 재료의 특성인데 목재를 구조재로 쓴다는 것 자체는 수축과 팽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써야 돼요. 콘크리트는 짓고 나서 이제 강도가 30일 지나면 웬만한 처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잖아요. 목 구조는 2년 동안 계속 마르면서 처집니다. 그 처지는 데가 이렇게 이것도 저희 현장인데 딱 이 밑에가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거에 벽돌을 딱 세웠더니 이 보가 이렇게 휜 거죠. 처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벽돌은 단단하고 구조는 밑으로 처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 구조 설계에서도 했고, 되게 강하게 했고, 철물도 잘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이게 목 구조의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예요. 목재를 구조로 썼을 때. 그래서 구조에 대한 부분, 저는 첫 번째가 구조고, 두 번째가 방수인데, 목 구조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조와 방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옛날 사진을 돌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철물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처짐과 여기에 처짐이 달라서 이렇게 됐겠죠. 여기 실링이 있는 부분인데 딱 실링을 만든 부분에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부의 코너 부위는 항상 보강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벽돌도 어디가 이제 크랙이 가는지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기 오픈이 되면 보강을 어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축주분 여기 다 이제 교체해가지고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시는 거죠. 목구조는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벽돌은 만들어지면 가만히 있고 목구조는 처지면 벽돌을 만들 때 아까 비구조 내진 설계처럼 목재에 벽돌이 붙여서 구조가 형성됐다면 구조가 형성되고 벽돌이 붙는 방식으로 이제 외벽이 만들어졌다면 시간이 지나면 목재는 처지고 외벽의 치장 벽돌이 구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게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목구조하고 벽돌하고 과연 맞을까에 대해서 이재욱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벽돌을 잘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벽돌을 잘 안 써서 현명하십니다. 단열서부터는 김성우 소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 이게 키면 이게 화면이 더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끈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핸드폰에서 왜 안에 이게 너무 세서 이거 화면 이거 불 하나 더 켜주세요. 너무 아니 뒤에 또 뒤에. 그러니까 이게 다 켜져 버려가지고. 네. 이렇게 할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보이시면 어차피 그때 저희가 자료 만들면서 이게 좀 법이랑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예쁜 그림들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한데 다 글과 이런 좀 딱딱한 거였거든요. 이게 저희가 축약을 해도 또 너무 축약하면은 또 내용 전달이 또 곡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넣다 보니까 아마 글 같은 것들이 좀 가동은 안 될 겁니다. 저희 그 네이버 카페죠? 카페가 있는데요. 그쪽에 오늘 하는 난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놓을게요. 집톡? 아니요. 아, 카페 있어요. 네. 예, 그걸로 다운받으시면 뭐 크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중간 이제 좀 넘어가는 시기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제 최성호 소장님하고 또 이재혁 건축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좀 복잡하고 저희도 좀 스터디하는 부분인데 이게 좀
빠져들긴 해요. 이게 목조 자체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들이 많이 하지 않겠어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약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경벌목 구조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보면은, 원래 건축사가 5계층까지는 구조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구조 계산 안 해서 그렇지, 구조 계산하는 예전에 건축사분도 계세요. 그래서 경벌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초창기에 시작할 때, 그때는 그냥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평면을 그려도 그냥 빌더라고 하는 목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목구조를 풀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 그 캐나다 이런 데서 이렇게 유학 같은 개념으로 빌더들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때 이제 거의 매뉴얼로 주셨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캐나다 우드라고 하는 그 목재 수입도 하고 하는 데서 매뉴얼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지금 이 단열 같은 부분도 딱 스터드가 뭐 16인치 간격이다 그러면은 단열재가 딱 15인치 간격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그 스터드는 중심 간격으로 16인치이기 때문에 단열재는 15인치니까 딱 100% 맞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빡빡하게 들어가라고. 그리고 원래 단열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로 이제 그라스울 그 이불 같은 그런 유리 섬유 단열재인데, 그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그 시공의 오차를 줄여줄 수 있는 합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크라프트라고 하는 그 페이싱 조이가 붙어 있는데 1인치가 날개가 나가 있어요. 그걸 원래 우리 호치키스 스테플러로 스터드에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스울 단열재가 처지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다등급 단열재, 되게 밀도가 낮은 것도 와가지고 옛날 목구조 잘못된 것들 보면 뜯어보면은 단열재가 다 처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합리적이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뭐 단열 규정 그 내진이 되면서 이 단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게 구조도 뭐 맞네.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는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뭐 저희가 주로 쓰는 건 이 그라스울 단열재가 되겠죠. 이게 뭐 R 값이라고 해서 뭐 이제 그 열 저항 값이 같은데, 뭐 R19, 뭐 R21, R39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또 뭐 뒤에 요새는 이게 국내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다등급부터 시작했어요. 밀도가 되게 낮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라스울은 그 에너지 전략 기준에 보면은 뭐 24K, 48K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이제 밀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새 보면은 뭐 R 뭐 21 HD 그러면 하이 뭐 덴시티 해가지고 이제 고밀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가등급까지 나와서 거의 가등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굴,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무기 단열재로서 되게 좋은 단열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셀룰로스 단열재도 있고, 이건 뭐 종이도 쓰고, 그래서 목구조에서는 주로 이제 이 그라스울 단열재를 쓰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성 연질폼이라고 이제 약간 패시브 개념으로 뭔가 이제 이 단열재들을 이렇게 기밀하게 시공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이 폼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목구조가 약간 시대적인 과업이 있긴 있어요. 여기 이제 건축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 목구조를 얼마 이상 쓰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저감 배출이 있잖아요. 건축 분야에도 감당하는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동대문 그 도서관 현상을 그게 낸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이 목조 같은 것들이 조금 해치가 된다고도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이런 식의 단열재가 붙어 있는 것들이 과연 이제 그 재생 가능한 형태로 될 거냐 해서 조금 저는 좀 거부감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패시브 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폼 형태로 단열하는 거 있고, 또 이 알신 폼이라고 하는 그 제품 같은 그 단열재인데, 우레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단열재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가장 좋은 단열재는 진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구상에 있는 거는 공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층유리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로는 이제 우레탄이 굉장히 좋은 단열재인 거죠. 근데 이제 우레탄을 잘못 쓰면 시아노수소가 나오니까 독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류창고 화재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불연 단열재 같은 게 생겨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현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목구조를 시공한 다음에 이제 단열재를 시공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했던 현장이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그냥 이 그 크라프트 페이싱이라고 해서 그 종이가 붙어 있는데, 그걸 말하는 다음에 그냥 껴넣어요. 이게 약간 딱 일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날개 부분을 스테플러로 고정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공들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품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단열재 뭐 이거
조금 따가운 것도 약간 있다고 들었어요. 많이 해소가 돼 있지만. 근데 이거 그렇게 스테플러로 고정하기에는 한 일주일 더 걸릴 거예요. 근데 한 2, 3일이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좀 기본만 지켜도 완벽하게 독립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약간 현실감이 있는 거죠. 피스로 하라고 기준. 그리고 이제 단열은 그냥 그 목구조라서 다른 거 있는 게 아니고 단열은 두 가지예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의해서 쉽게 두께로 맞추든지 좀 세분화가 많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뭐 공동주택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냥 뭐 외벽에 직접 외기에 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135mm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드가 원래 경골목 구조가 2x4에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에 89mm 두께에서도 원래 구조 설계가 돼요. 그 지간에 맞게끔 하면. 근데 단열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40짜리로, 그러니까 2x6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140mm 단열재가 나오죠. 그래서 외벽은 적당히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하층은 어차피 이제 콘크리트 매트 기초 같은 바닥이니까 뭐 단열재 쓰면 되는 거고, 여기 최상층이니까 지붕은 이제 220이니까 또 이건 이제 지붕의 이제 석가래가 이제 2x10 이상이 돼야 되겠죠. 2x12까지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하층은 어차피 콘크리트 하부 쪽에 단열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요 단열재를 쓰게 되면 되는 거고, 예전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 처음에 목조주택 단열재가 거의 다 다등급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18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스터드를 그렇게 쓰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는 2x6로 바뀌면서, 가등급 단열재 쓴다. 뭐 단열재를 더 줄이고 싶다. 목구조 안에 단열재 말고 외부에 단열재를 더 댔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가지고 열과율로 맞춰도 돼요. 우리가 콘크리트 주택 설계할 때도 콘크리트도 단열 성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 계산해가지고 뭐 벽돌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전체 벽의 열 관류를 계산해가지고 단열재를 줄이기도 해요. 아무튼 두 가지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구조에 대한 것도 아까 최성호 소장님이 이제 뭐 소금도 목조 기준, 뭐 PS 기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열전도율이 뭐 다등급 정도 이상인 거를 쓰라고만 돼 있지 나머지는 이제 건축법에 따라간다는 거고요. 요 기준이 여기 뭐 목조 스터드가 있고 단열재가 있는데 이 단열재는 0.046 뭐 이 열전도율 단위로 하는 거에 이게 다등급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에 보게 되면은 0.034 이하가 뭐 가등급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목조 단열재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R19, HD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이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재료별 열전도를 보면은 이제 구조목 같은 경우가 이제 경량목 정도 되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단열재 같은 경우는 가등급은 되면 0.034잖아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열재가 단열재 성능을 발휘하는 건데 이 구조목 같은 경우는 0.14예요. 꽤 단열 성능이 있는 거예요. 이 콘크리트에 비한다 그러면은 뭐 요 수치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통상 뭐 한 7배 정도 단열 성능이 있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목구조 주택을 지어놓고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은 스터드 부분에 다 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콜드 브릿지라고 하는 이제 열교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보강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아까 단독주택은 뭐 층수 면적과 상관없이 경주 지진 이후에 무조건 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되면서 내진 설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에는 우리가 매뉴얼로 설계했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조금 적당히 모델을 했는데 구조 설계를 이제 맡기고 뭐 2층 정도 돼가지고 뭐 오픈도 돼 있고 그러면은 건축가들이 또 욕심을 내서 이렇게 좋은 공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존에는 스터드들이 그냥 16인치 간격 이렇게 합리적으로 갖다 치면은 뭔가 기둥적인 요소에서 스터드가 3개짜리가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외벽에 스터드들이 많이 들어가요. 심지어는 단열 시공할 때도 보면은 15인치 넣어야 되는데 막 잘라서 넣고 막 뽑아서 넣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좀 합리적으로 하려면 이제 좀 제대로 들어가는 단열재가 있어야 되는데 다 기둥으로 했을 텐데 어떻게 다른 데들 하냐 그러니까 다른 설계 사무실들에서는 그러니까 내지 설계가 되면서 이제 밖에다가 단열을 한 번 더 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스타코 같은 외단열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선형 열교도 잡아주면서 뭐
하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하면서 이제 스터드 양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네 단열을 하기 힘드니까 외부에 이제 단열을 한 번 더 하는 경우에 벽돌을 쌓더라도 몇 미리 단열재라도 좀 더 대주는 게 좋다라는 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글은 좀 복잡한데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지리외신이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목구조를 생각하면은 네 단열이냐 우리가 외 단열이나 봤을 때 중단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터드 중간에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목재가 단열 성능이 있기 때문에 또 2x4가 아니고 2x6까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대부분의 목재주택은 또 기밀 시공들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지방 어디라고 그랬었죠. 네. 그 요새 허가권자 이렇게 감리가 분리되다 보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은 요 스터드 있지 않습니까? 요 스터드에는 이 단열 성능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의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감리자가 문제를 삼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까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얘를 그냥 콜드 브릿지 정도? 우리가 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내단열을 하게 되면은 벽체랑 외벽이 만나는 데는 콜드 브릿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걸로 봤는데 지리외신이 이게 콜드 브릿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 단열재에 비하면은 몇 분에 몇백 개 성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열재를 무조건 대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정설은 아니고 지리외신이 하나였는데 좀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않고 그냥 여기 충전하는 단열재만 두께값을 만족시켰는데 이상한 지리외신이 불과 지금 6월 달에 있었어요. 읽어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요걸 떠나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진 설계가 되고 스터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면서 단열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좋다. 선형열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그런 내용 써놓은 거예요. 하여튼 단열재 회사 제품인데 0.03mm인데 목재는 0.15 아까 0.14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단열 개념으로 선형열교가 있긴 하나 목재는 기본 단열 성능이 있어서 실제로 결로 등이 심각한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하지만 내진 설계 시 스터드 증가로 이렇게 열교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리외신을 떠나서도 어떤 설계자가 됐든 이제 시공자가 됐든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가 됐든 좀 알고 이제 그 성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콜드 브릿지 때문에 열 손실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 건물에서. 네, 그리고 이제 단열은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수층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여기 이제 종이가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좀 단열 투습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있어서 미국 단위로 펌스라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 값들이 실제로 미국에는 존재하거든요. 단위는 틀려요. 물론 환산해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목재 목건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검증해서 써야 되는데 아직은 저도 이 자료 준비하면서 찾아봐도 단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내부에다가 약간 예전에 패시브 한다고 비닐을 쳤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숨막혀 죽어요. 목조주택 안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비상식이 난무하지 않으려면 이거 기초부터 좀 잘 다져서 해야 되는데 왜 크라프트 종이가 붙어서 오는 거고 그거는 또 얘네들이 어떻게 왜 종이를 붙였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 합리적으로 얘네들은 다 과학적인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좀 표면적으로만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어요. 근데 다 값들이 다 있어요. 이런 값들이 페이싱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목조주택은 상당히 수분에 대한 것들을 잘 통제해야 된다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이 침투해가지고 머무르게 되면 당연히 목재가 썩겠죠. 흰김이라든지 걸레를 떠나서 아무튼 썩어버려요. 썩으니까 통풍을 시켜줘야 돼요. 아까 이제 구조에서도 뭔가 구조 내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구조체를 보호해주기 위한 시스템이 목조주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열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이 투습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들이 또 우리나라가 극한의 기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름에 플러스 30도, 겨울에 마이너스 30도, 과장하자면 60도,
평균 잡아도 한 50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막 이런 그 습기 이동도 막 틀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투습 방습지를 이것도 그 외부에는 저희가 타이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치잖아요.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OSB 합판을 친 다음에 투습 방습지를 치고 지붕까지도 딱 이렇게 해서 랩핑을 해요. 비닐로 다 덮는 거죠. 근데 그 비닐은 되게 고텍스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성능 이렇게 마법의 종인 거죠. 물은 통하지 않고 습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그 목조가 통풍을 하게 되는 구조고 우리가 이제 또 레인스크린이라고 하는 또 그런 구조를 또 만들어주고 통풍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단열재 쪽에 뭔가 그 습기가 내부 쪽에서 안 가도록 이 투습을 단열재 내부 쪽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들도 다 우리나라 기준들에는 다 있는 거니까 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 이제 단열은 이제 끝났고요. 소방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목조는 제가 이제 그 따로 조금 이렇게 출연하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영상의 그 주제가 목조로 지을 거야, 콘크리트로 지을 거야 주택을 그거였어요. 근데 조회수가 진짜 괜찮아요. 다른 아이템들은 조회수가 좀 별론데 갑자기 조회수가 되게 많아져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이게. 하여튼 어떻게 더 단단하냐? 뭐 불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건데 그렇게 우려할 정도고 지금 아까 최성호 소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목조의 어떤 현황을 말씀해주셔서 뭐 지금 외국은 뭐 몇백 층짜리도 뭐 도전하고 있고 뭐 그런 게 몇십 층이겠죠? 몇십 층 도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기술력들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렇게 뭐 화재 났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위험한 구조가 안 되고 또 우리나라의 건축법과 이걸 이해할 때는 사람이 결국에는 피난하는 시간을 걸어주는 거지 거기에서 그렇게 뭐 나를 보호해주는 끝까지 보호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내화 시간도 1시간 이런 기준이니까 1시간 내면 도망가겠지 뭐 10분 이내에 안 도망가면 누가 살겠어요. 연기 맞추면 바로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너무 오버해서 할 필요가 없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목재는 뭐 벽돌 이런 거에 비해서는 가연성 제한이 타지만 결국에는 이게 여기 그림처럼 숱이 되면은 되게 지연을 시켜줘가지고 되게 좀 큰 대단면을 가진 목재는 버텨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해서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뒤에 가면은 목재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께랑 또 특수한 뭐 이제 뭐 처리를 하는 약품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두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숯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항이 된다. 그래서 이게 다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뭐 얼만큼 탈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굉장히 온도가 밖에는 올라가다가 안쪽으로 갈수록 이게 좀 온도가 100도로 이렇게 딱 멈춰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두께를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죠. 하여튼 내화 구조는 우리가 보통 3층 이상 건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하층은 층수와 상관없이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화 구조를 적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반지하층 포함해서 지하층은 보통 콘크리트로 설계하죠. 목조로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건물들은 3층 이상인데 특별하게 이제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2층이 한 뭐 400제곱미터니까 120평 정도 넘어가는 뭐 다가구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또 내화 구조를 적용하게 돼서 2층이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이해하는 거는 3층 이상. 근데 소방법도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대충 보면 뭐 2층이면 우리가 뛰어내리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살 수도 있고 뭐 죽을 수도 있죠. 근데 3층에서는 좀 죽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가 3층 이상부터 좀 위험하다고 봐요. 건축법에서. 3층부터 계단도 막 이제 2개소가 되거나 바뀌는 게 있는 게 2층은 어떻게 보면 대충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빨리 1층으로 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층 이상은 이제 내화 구조가 기본적으로 설계되는데 이게 이제 목조주택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을 야기시키는 거죠. 콘크리트는 그 자체가 내화 구조입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근데 목구조는 그 아까 많은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내화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화 구조 인정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만 일단 기본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철근 콘크리트 두께는 얼마 이상, 뭐 벽돌은 얼마 이상이면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화 구조다 이렇게 되고야 되는데 없고 다만 이제 목구조에 대해서 하려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하는 뭐 그런 그 시험 기준을 통과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요새 뭐 그런 목구조 회사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 1시간, 2시간 이제 내화 성적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리고
하여튼 뭐 연구 원장님 되게 중요합니다. 그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성적하는 것들을 업체들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피한 시간을 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성능 시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건설연구원장한테 뭐 이렇게 시험체를 가져가 시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요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적당히 딱 보면은 대부분 다 뭐 이런 우리가 설계하는 것들은 1시간 정도예요. 근데 지금 2시간까지 나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고, 뭐 외벽이냐 내력벽이냐 당연히 부위마다 틀리겠죠. 거쳐줘야 되는 시간이 금방 타버려도 되는 거고, 최소 0.5시간 30분에서부터 뭐 한 2시간까지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4층 20m 이하면은, 예를 들자면 외벽에 내력벽이면 1시간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만 구조체가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타지 않고, 여기 타더라도 뭐 버티는 구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시험 인증도 해주지만, 이제 인증받은 대상들을 이제 공표해놨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만료기간 해가지고, 여기에 치수가 되게 중요한데, 뭐 보호는 40mm, 뭐 45mm, 뭐 기둥 45mm,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2시간짜리 기둥은 예를 들자면 85mm.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5mm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시험을 받은 그 업체의 제품이 있으니까 그걸 쓰게 되면은 그 내화 보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지금 뭐 국가에서도 뭐 하여튼 요새 뭐 이렇게 화재 나고 그러면은 막 시험하라는 게 많아가지고 거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시험 일정이 많이 돼서. 그래서 뭐 기간도 좀 줄여야지 뭐 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이런 그 업에 있는 설계자로서 좀 답답한 게, 그러니까 뭔가 사고가 나면은 뭐 이런 전문가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산업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좀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뭐 그냥 엄벌하듯이 누군가 잡아놓고 법 무조건 바꿔버리고, 지금 법제처 들어가도 지금 좀 덜하긴 한데 예정된 고시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법이 좀 가다가 한 번씩 바뀌었는데, 사고 나면 무조건 발의해서 그런 게, 아마 이제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 돼 있다 보니까 너무나 즉각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시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시험되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도 이게 있는지, 뭐 방화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무조건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 구조용 집성제 뭐 이런 기준에서 이제 그 내화구조 표준 인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방금 전에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내화 성능 1시간은 뭐 40 이상,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또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청해서 뭐 이렇게 적합시 받는 거고, 홈페이지 같은 것들 나와 있어요. 뭐 구조 업체들. 그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증서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동골 목표죠. 네, 이거는 뭐 이제 이런 그 인증서 유효기간이 좀 이렇게 임박한 것들도 있고, 아마 이건 계속 갱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근데 벽하고 뭐 이런 보호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 있는데, 지붕에 대한 인증서가 없고, 뭐 지붕 내화 구조 방식이 있거나 지붕이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화 구조 인증서와 동일하게 시공하고, 뭐 캐나다 내화 구조 인증서 다운받아 사용 시 제출하면 된다 해서 이 약간 표준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내화 구조니까 그 방화 속고보드가 들어가죠. 방화 속고보드가 들어가고 이런 그 구조를 형성해주면 내화 구조 인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그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게. 어차피 기본적으로 그라스홀은 불연제니까 그런 것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내화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캐나다 우드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름대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닥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화 표준 성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지붕도 사실 나와 있어요. 속고보드랑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차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어떤 차음 스터드 같은 것들이 이게 다 그쪽에서 넘어온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다 있다. 기본적인 매뉴얼에는 다 있는데, 이게 법으로는 지붕 같은 경우 좀 애매하고 뭐 그런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좀 오늘 이야기에서 오버긴 한데, 아무튼 이게 또 계속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의 마감 재료라는 건 최근에 화재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건축법에서 내부 마감 재료, 외부 마감 재료 규정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알고 있다 하는 것들은 그냥 또 이것도 역시 3층 이상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3층 이상, 높이 한 9m 이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 하는 마감재들이 뭔가 불연재, 잘 타지 않거나 중불연재나 뭐 난연재를 쓰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필로티 구조로 하는 그런 주차장 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랑 관련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 의정부 화재 사고 났을 때 그 필로티에 있는 오토바이가 불타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외부 마감재료라든지, 얘는 또 필로티 자체에 쓰는 마감재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고로 인해서 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또 외부 마감재료는 우리나라 법이 저희를 진짜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AI가 와도 저희 못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어려우니까 건축자들을 이제 침범을 못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안 그러고 싶어요. 그냥 쉽게 설계하고 쉽게 빨리 퇴근하고 싶어요. 공무원 주무관들한테 우리 좀 제발 같이 빨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필요한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법이 근데 건축법 시행령, 건축 시행 규칙, 또 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또 뭐 이런 피난 방학의 규칙도 거기에 또 기존하고 있는데 또 완화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포지티브 방식의 한계인데,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또 요거는 할 수 있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외부 마감재를 하다가 이제는 실험을 하래요. 복합자재 이것도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 건물이라는 게 다 무슨 복합이잖아요. 콘크리트든 뭐 어쨌든 하고 뭐 단열재도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지뢰신도 보내봤는데 뭐 하여튼 복합자재들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벽돌도 불이 안 타고 그라스도 불이 안 타고 뭐 불이 안 타는 것도 조합돼 있으면 상식선에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또 여기를 법을 만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의 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실험에 의해서 아까 전에 그런 실험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막 저는 되게 설계하면서 신기한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스타코 같은 그 웹 마감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그 업체들에서는 압출법 보온판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보통 이게 하얀색 스티로폴 EPS 단열재다가 이렇게 메시미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압출법 보온판이라고 하는 거하고 PF대는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니까 돼. 근데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뭐 사실은 그 외단열이라고 하는 그런 스타코 같은 것도 아크릴이나 이런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단열이 돼요. 약간 그 중부단 이런 게 또 돼요. 성적을 어떻게 받고 되게 그렇고, 또 우리나라 단열재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단열재 시장은 유기 단열재 시장인 거예요. 무기 단열재가 아니고 그 시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거기에 산업이 다 편중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꾸지 않고 계속 중불연, 난연 이렇게 하니까 계속 거긴 그 업체들은 예전에 스티로폴은 불에 타잖아요. 근데 중불연 코팅 해가지고 또 중불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뭐 표면적으로 뭔가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단열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단열재가 코팅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긴 코팅제가 안 발라요.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중불연 코팅제들. 그런 분들은 되게 알고 하시는 거죠. 근데 너무나 법에서 뭔가 규정하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저희 전문가들하고 소통하지 않는 이런 식의 법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재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뭐 실내에 적용하거나 그러면 이제 방염 이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목조부는 지금 설명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런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들, 뭐 그 내화 시간 인정해야 되는 거 2시간 이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2시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떤 그 건물 용도 중에서 보면 다중생활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일반 주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쓸 수 있는 방역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다. 뭐 인테리어 마감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방염 소재가 나와 있다. 그런 거고, 예, 이게 이제 외벽 마감재 뭐 실물 모형 시험인데, 뭐 이런 지뢰신이 난무하는 거예요. 최종 마감재만 바꿨는데 실물 화재 그 전에 했던 거 쓸 수 있냐? 그래 써라 그런 거예요. 뭐 비금속에서 뭐 비금속으로 변경되거나 뭐 당연하겠죠. 뭐 비금속으로 만약에 어떤 단열재를 복합으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그 무슨 뭐 어떤 EPS 중불연 단열재인데 걔가 외단열 공법으로 뭔가 쓰려면 했는데, 그럼 만약에
또 밖에 게 뭔가 비금속이면 뭐 실험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지배신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죠. 네. 차음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규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기 하는 것들은 이제 보통 다가구 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세대 간 경계벽하고 아까 이제 내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내와도 해야 되지만은 뭔가 또 소음이 전달되지 않게 벽체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도 층간소음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벽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천장 안쪽 끝까지 다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보면은 그냥 밑에서만 막고 보통 천장 위로 10cm 올려놓고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위에까지 다 닿게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소음에 대한 부분들, 뭐 층간소음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건 기본적으로 자중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 구조가 좀 약간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콘크리트도 그러니까 슬라브 두께를 210으로 증가시키는 게 일단 자중이 좀 높아지면 소음에 대한 진동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중이 좀 높아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제 차음 스터드 이 두 겹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절연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뭔가 끌어주는 전달이 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이고, 이 역시도 벽체는 있는데 뭔가 바닥은 없어요. 바닥도 콘크리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차음 인정세 가지고 벽은 이렇게 있어요. 인정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중 스터드를 만들어가지고 끊어준다거나, 벽 두께가 기본적으로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단열재는 한쪽에만 들어가고, 이 공기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음형 스터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어떤 걸로 어느 정도 세대 간의 경계벽은 차단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조금 문제인데요. 단독주택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단독주택에서는 아마 그 정도 상식이면 될 거예요. 목조주택 할 때 이게 삐그덕거리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목구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꽤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방통도 막 치고 그러는데, 아무튼 목재 장선을 깐 다음에 우리는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지만 목구조에서는 아마 거기다가 글루건을 스터디가 하고 TNG라고 하는 평행 그루브 합판을 할 때 못을 한번 더 쳐주거나 그렇게 되면 삐그덕거림이 좀 일체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목조에 대한 어떤 설계 노하우들은 계속 쌓고 저희끼리 소통하는 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고, 얘는 뭐냐면 이제 법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나 그런 게 됐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두 가지를 우리나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데, 중량 충격음을 우리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쿵쿵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50dB이고, 근데 외국은 경량 충격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이 중량 충격음이라는 게 얘를 잡아주는 게. 경량 충격음은 58dB. 이걸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누가 건물을 짓는데 이거 실험해서 하겠어요. 그 실험도 굉장히, 실험만 해도 설계 기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목구조로 공동주택을 다세대를 할 때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재협회라든지 대한건축협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가구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표준 바닥 구조를 하고 있어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표준 바닥 구조라고 해서 그냥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벽식이나 이런 것들은 벽 타고 소음이 흐르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를 210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동 보호 구조 같은 경우 150mm만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열을 전달하는 접합 부분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완충제를 뭘 쓰고 하는데, 이 위에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콘크리트 베이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얘를 쓸 수가 없고, 표준 바닥 구조를 못 쓰고, 목구조에서는 인정 바닥 구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싶어요. 그냥 실험 한번 해가지고 정리해주면은 목조 하시는 분들이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와닿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것만 만들어내니까 좀 힘들어요. 그분들도 힘드시겠지만서도. 그런 거였고, 예. 이야기는 가다 끝났는데요. 참고 변경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약간 조금 부족하거나 오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되게 재밌게 준비해서 이렇게 빠져든다. 그만큼 목조주택이 이게 좀 힘들기도 하지만 재밌기도 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왜 목구조를 건축가들이 많이 하겠어요. 그만큼 또 도전의식이 생기고, 처음에는 쉬우실 수 있지만은
뭔가 목조가 변형이 되고 어떤 문제가 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쉽지만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시대적인 과학으로 이 목구조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사회자께. 네,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기 5분만 쉬었다가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목조건축협회 운영위원장 맡고 계시는 구건동 위원장님 지금 와 계시는데 자재 유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 모셔서 질문도 받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분부터 시작할게요. 또 나와주십시오. 아, 나가야 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을 못 할 것 같은데? 주에서 뭐 상담하고 계시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달라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아니, 질문에 최근에 어려운 거 없습니까? 뭐 얘기하실 거 좀 있으세요? 여기. 좀 뭐 부족한 거라든지 네. 발표하신 분한테 동의를 물론 동의해 주시죠. 네. 내와 그 경영목 구조 내와 관련해서 네. 예. 그 책자에 보니까 마이크 해주시고. 아까 그 강의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유리우드라는 자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 목조 건축협회 사단법인 한국 목조 건축협회 운영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지금 서울시 목조 건축 투어를 저희가 한국 목조 건축협회에서 입찰 공고에 이제 응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협회가 이런 서울시 목조 건축 투어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단체에서 저희가 요 강연이 지금 중간중간에 있고, 서울시나 경기권에 실질적으로 목조 건축물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엽 소장께서 이걸 진행하면서 목조 건축 관련된 법령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좋은 기회에 정리가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 제가 들어봤는데, 이제 이게 지금 시작이 돼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확대해가지고 좀 일반 분들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은 경영목 구조에서 내화 인증에 대한 부분이 소개가 잠깐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랄 석고보드하고 크나우프 석고보드의 문제죠, 사실은. 예, 저희 협회에서 하는 역할이나 행사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 지금 이제 내화 관련된 부분에 지금 이제 풀의 타지압도 이제 탄화층이 생겨서 내화 인증을 받는 부분은 중대형 구조 이제 블루레인이라든지 큰 대단면의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 소개도 돼 있지만 국내 경민산업이나 휴인이나 화천목재나 뭐 이런 데서 글루렌을 생산을 하면 그 회사들은 그 글루렌에 대한 내화 인증 부분은 인증서를 다 가지고 있어서 제조사에서 그런 건축물을 지을 때 인증서를 그 제조사한테 받아가지고 사용승인 받을 때 쓰면 되거든요. 글루렌 문제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이제 경량목 구조 투바이 공법으로 지어지는 경량목 구조를 지었을 때 내화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정한 면적의 일정한 높이의 경량목 구조로 지어야 될 때는 그 내화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 2024
2024년 8월까지가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한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지금 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크라우드 스코보드라는 회사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스코보드가 KCC하고 크라우드 스코보드 두 군데에서 제조를 해서 유통을 하는데 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크라우드 스코보드예요. 근데 저 인증서를 받을 때 크라우드 스코보드가 회사가 바뀌었거든요, 주인이. 근데 인증서를 받을 때는 라파스 오랄 스코보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SP가 생산하는 SP가 바뀌면서 지금 크라우드 스코보드에서 생산하는 광학 스코보드로는 저희 인증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불법이죠. 예, 인증이 안 돼요. 이제 그게 공사가.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하고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영목 구조의 대화 인증서에 대한 부분이 캐나다 업계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지원했고요. 이제 캐나다 현지에 있는 기관에서 국내 한국의 목표 우측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그걸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 목표 캐나다 업계 한국 사무소가 지금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원이 중단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우측을 하는 우리 산업계에서는 이 경영 구조의 대화 인증이 없어지는 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연장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스푼을 받고 설치마다 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적게는 5천만 원, 한 8천만 원. 저희가 생각 부분 재원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관계자분하고 해서 이제 정해서 목표는 이제 내년 4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또 인증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캐나다 업계에 있는 크기의 인증서는 사실 이제 지금 좀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이걸 썼을 때 그 내용을 적어야 된다는 거를 하다가 빼먹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문제됐던 거는 요 인증서 캐나다 오이드 사이트에는 아직 살아있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공 가이드도 다 볼 수 있고 이제 거기에 인증서가 있는데 이 인증서는 캐나다 우드가 주최해서 만든 인증서에 요 한 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어보면 요 뒷장에 하는 방식들과 이 성분들이 다 섞어보드는 어떤 걸 쓰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써 있는데 보랄 섞어보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법에 맞춰서 이걸 인증을 받으려면 보랄 섞어보드가 창고에 있는 유통사에 전화를 해서 제품을 써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섞어보드를 주문하면 KCC 아니면 크나우프에서 오니까 보랄 섞어보드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이 강의를 하는 거죠. 저도 그냥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업체가 바뀌고 그 소문이 있을 건데, 보통 시험 성적서 같은 경우도 담당 기관에서 거기다가 그거는 증빙만 되면은 사인해가지고 우리 연구원자랑 그냥 찍으면 돼요. 뭐 다시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름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가 이제 보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뭔가 이게 뭐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창고에 남아 있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쓰면 될 거. 여기에서 제가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하면서 나는 단독주택만 할 거야.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막 질문을 따로 하면 이게 제가 질문을 해도 되네? 아무도 안 하니까. 대단면으로 이제 뭐 시공 경리산업이나 수피아한테 맡겼어요. 그쪽에서 내화 구조를 해서 동대문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벽체는 경량으로 하고 싶대. 그러면 벽체가 내화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안 받아도 되나요? 구조만 받으면 되나요? 그게 구조를 벗어나면 상관없나요? 안 되는 거죠. 벽체가 내화 구조 돼야 되고요. 그게 비내력벽이면 안 받아도 되는데
만약에 경량 목구조를 일부 썼을 때 아까 1시간이나 받아야 되는 그 기준의 내력벽이 돼버리면 이 인증서가 필요한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건 또 USG 보랄 그게 바뀌었으니까 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할 요령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신용사 쪽에 많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스피아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남편센터 철원에 있는 거기도 제가 실제로 중고할 때 가보니까 그 아래쪽에는 경량 구조하고 위쪽에는 대단한 글루겐 소스 구조를 푸는 거 보면 그런 뭔가 좀 전체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경량 구조에서 내활증에 대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KCC나 그라프 스코보드를 어떤 우리가 다 쓸 수 있으면서 내활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KS 규정, 그러니까 기준을 개정을 하는 방법인데 시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그걸 어떤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때까지는 우리가 경량 구조에 대한 대화 인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짓기가 설계나 시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무조건 이제 대담이나 블루램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연장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크나우 스코보드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증 준비를 해서 자금이 마련이 되면 인증 신청을 넣어서 이제 내년에 대화 테스트를 해가지고 인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무조건 크나우 스코보드만 되고 뭐 KCC는 안 되고 지금은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이 단계가 지나가면 케이스 개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떤 스코보드 자체에 어떤 내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스코보드 제조사 상관없이 그냥 내화성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다음 단계에 대응을 있습니다. 네. 방화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건축법을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까지 방화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KTS 기준 모태설계 방화 기준을 보니까 거기는 2,000제곱미터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이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KTS 방화 기준에 보면 그랬을 때 그 벽체는 2시간 내화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자체는 4층 이하 26m 이하기 때문에 1시간 내화만 하면 되는 건물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목구조 2,000제곱미터 그 내용이 따로 있는 방화구역에 관련된 거에서 2,000제곱미터 있는 그거하고 그 건축법 기본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조항으로 봤을 때는 목구조로 했을 때는 그게 맞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항이 두 개가 다른데 목구조 항목이 따로 있다. 제가 그 항목을 보긴 했는데 지금 정확히 자세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1시간하고 2시간 그 차이는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못 하겠는데 저도 법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구체적이라서. 여기서 혹시 프린트해온 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있는 네. 3,000제곱미터 네. 그리고 KDS 방화 설계에 보면 정도 2,000제곱미터라고 하여 돼 있고 예. 그 벽체는 2시간 내화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여기 보면 이 4층 이하 20m 이하면 1시간 내화하면 다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KDS 기준하고 건축법하고 다른 거 그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얘기한 게 검토를 했는데 그 여기에서 10층, 2층은 스프링클러 설정비가 1,000점인데 대규모 목조로 했을 때는 2,000제곱미터 방화구 이거는 KDS 지금 목구조 방화 설계에 써 있는 내용인데 이 법이 사실은 방화구의 법에 나도 받는 그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약간 요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법이 관련성이 있는 건지. 네, KDS 기준이고 요건 법이고. 아니 이것도 이건 KDS 기준. 그 여기서 그럼 넘어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니, 관련이 없나? 이거는 그냥 가는 건가? 그냥 건축 구조 기준의 목구조 방화 설계 항목을 제가 그냥 별로 내용이 없어서 줄여서 넘어갔는데, 여기에 항목에 요 방화 설계 요 항목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에 2000이라는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시는데 건축 구조 기준에 방화 설계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서 2000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게 여기서 제가 다시 없네. 그걸 그냥 넘겼나 봐. 이건데. 여기에 보면은 건축 구조 기준에 2000이라고 돼 있고 이게 건축 기준 말고 다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 46조 이건지 모르겠는데 스프링클러에 설치한 거고 바닥 면적은 3000제곱미터 이하로 구획인데 가로 열고 목구조라고 써 있지 않나요? 2000이라는 숫자가. 제가 그 법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 구조 기준 말고 건축법에도 목구조는 2000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법을 띄워놓고 컨트롤 F로 목조를 딱 검색하면 따다닥 보다가 방화구획 2000이라는 거를 건축법인지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 잘 모르겠지만 2000이라는 숫자를 목구조는 2000이 맞고요. KDS에서 얘기하는 2시간 내화 구조 이거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목구조에 대한 부분은 내화 2시간 항목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 구조 기준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건 방화 구획하는 방화 벽이. 근데 얘는 그 법에 해당하는 거랑 그 설계 기준에 해당하는 거 법문을 전체를 보고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거기 일반적으로만 답변을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의견은 그러니까 저희가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한번 보고 답변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 요구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요약돼 있는 법적 기준이라서 거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괄호 열고 돼 있는지 그런 문맥에 따라서 분명히 근데 이제 강화된 기준이 맞겠죠. 그 법에서도 어차피 그게 알고 맞는 건데 목구조는 2000으로 강화돼 있는 거고 내화 구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기 글에 보면은 그 방화 구획을 하는 2000제곱미터 방화구는 그 벽이 2시간 내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래서도 그 내화 구조랑 좀 구분되는 이야기인 거고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또 다른 이거 사진 하나만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검색하면은 있거든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강의 자료 중에 보니까 목재는 난연 처리를 통해서 방역 난연 목재로 가공할 수 있고 중고인재로 확산 가능하다고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목재는 어쨌든 건축법 분류상은 중고형 재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 재료 특성상 네. 그렇다고 알고 있고 목재를 실내 재료로 수거할 때는 방역 성능을 이제 별도의 처리를 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이 제가 모르는 예외상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보시면 중고래 모델 쳐보시면 제 생각을 나오긴 나와요. 중고형제로 건축법상 중고형 재료를 먼저 아니 한국 건설 시험이 없다는 중고래 그 전에는 다 이렇게 그 업체의 제품을 파시는 분입니다.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구조체를 형성하는 뭐 2x4, 2x6 뭐 이런 그런 이제 개념 구조가 중부런 성능을 가지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근데 이제 외장재를 지금 정확하게 제가 도저히 본인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도면에서는 9m가 이렇게 그 건축 높이가 9m를 추가하면 외장재로 쓰는 모든 마감 재료는 중고형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되는 재료를 쓰게끔 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마감재에 대한 부분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마감재료를 목재로 사용할 때는 이게 이제 중불연 성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 다행히 그 난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고, 난연 처리를 해서 중불연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은 돼 있기 때문에 비용하고 시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난연 처리를 하는 업체들이나 그러니까 목재를 이제 판매하거나 이제 유통하는 업체들이 그런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이제 시설이나 그런 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적서가 있는 것 중에서는 그 타나목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타나목이 수종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근데 국산재 중에서는 낙엽중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제 공공시설물이나 건축물 중에 목구조로 될 때 대부분 낙엽종을 구조적인 뭐 블루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외장재도 낙엽종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걸 난연처리목이라고 또 이제 설계 스킬이 바뀌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특히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 낙엽종이 난연재가 투입이 잘 안 돼서 중불연 성적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를 인사이징이라고 해서 제 표면에 이제 칼집을 내서 난연재가 잘 투입되게끔 하는 어떤 과정들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이제 타나목이 레드파인 소나무 재질인데, 그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이제 성적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난연 중불연 성적을 받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죠? 그 법에 정의가 돼 있잖아요. 불연은 아예 안 타는 거고, 중불연까지는 불에 잘 타지 않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시험 기준에는 목재도 성적이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열재도 우리 하얀색 단열재 EPS 있잖아요. 비드법 보온판 단열재. 걔도 중불연, 원래 그거 엄청나게 타는 거잖아요. 근데 중불연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표면에. 물론 흑연이라는 성분을 넣어가지고 단열 성능도 해가지고 좀 까맣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불연 코팅이 돼가지고 잘 타지 않는 성능을 만든 건데, 목재니까 이제 불연까지는 힘들더라도 중불연이나 방염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목재 좀 더 깊이 침투해가지고 잘 타지 않는 거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마감 재료는 중불연을 받았는데 결국에 여기에 단열재하고 같이 복합자재를 썼을 때 실물 모형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기는 거죠. 거기로 가면은 이제 이게 해야 돼. 이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실물 모형 9m 넘어가게 돼서 그걸 적용해야 되면 실물 모형 성적서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단열재하고 마감재로 목재로 썼을 때 같이 필요하느냐, 이걸 비금속으로 봐서 받은 걸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저걸 알아야 돼요. 샌드위치 판넬은 잘못이 없어요. 걔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복합 단열재 같은, 복합 판넬 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걔가 범죄의 지금 악의 최정점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재 중불, 이게 마감재와 이게 일체화되는 복합자재라는 걸 엄청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공장 지을 때도 보면 옛날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그 안에 이제 그라솔 그 단열재를 해요. 또 철판 열 전도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물에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통제 안 되는 복합자재들을 시험을 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던져준 거죠. 설계 기간도 사실은 우리가 뭐 재료 복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런 목재를 썼는데 걔가 중불연 목재예요. 또 안에 또 단열재도 또 중불연 단열재를 썼어요. 근데 걔가 또 복합이 됐다고 하면 또 뭔가를 시험을 해야 되는 이 법의 그 약간 이게 만들어져 있는 지금 그런 건데, 그게 명확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데, 지리 대신해도 복합이다 뭐 그렇게 답변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재를 위한 법을 따로 만들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야 돼야. 법들이 좀 있나요? 그 바닥 수력은 그런 거 뭐 있다고 좀 들었는데. 지금 차원. 바닥 차원은 지금 실험하고 있죠.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한참 이제
정부 지원을 많이 해서 국내 목조 건축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그리고 법에 대한 예전에 이제 샘플로 좀 캐나다 정부에서 지원해서 국내에 이렇게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서 그 구조적인 부분이나 지금 그 당시에 현행법에 대한 맞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서 상황 테스트도 했었던 것도 제가 알거든요. 그게 이제 캐나다도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 데이터나 이런 걸 보면 그때 이제 실험했던 뭐 충격 테스트나 이런 어떤 차원에 대한 데이터들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최근에 김철규 박사를 몇 번 만났잖아요. 사립학원에서 그 바다 추경원 관련해서 실험을 했고 그걸 뭐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저기 홍릉에 가면 그 과학원 전문가 과정에 홍릉 가거든요. 거기에서 실험한 거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정리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가 그 여기 서울시 투어 프로그램을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또 계속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목조 건축 협회에서 또 별도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차원이나 이런 것들 예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전문가들 또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강의 중에 아까 단일제에 대한 부분이 좀 예민한 내용인데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한 가지 제가 첨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단일제 이제 목재가 차지하는 어떤 부분, 벽체에서 단일자하고 목재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목재가 스터드라든지 플레이트나 이런 걸 헤더라든지 이게 한쪽으로 모았을 때 한쪽 벽이 차지하는 목재의 면적이 거의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한쪽 벽에서 단열재가 사실은 이게 중공 단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단열이든 외단열이 목재를 그냥 두고 바깥으로 인슐레이션이든지 폼이라든지 모든 그 같은 단열재료의 재료로만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부 이 지방 같은 경우 130 가동으로 135mm 단열재를 채워야 되는 어떤 법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면 그 25%에 대한 목재가 차지하는 단열이 단열재하고 차이 나는 단열가만큼 더 단열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135mm에서 최소한 10mm든 20mm든 그 목재가 단열값이 떨어지는 만큼 더 채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토부의 답변이 그런 거죠.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국내에서 모든 그 현장에서 그 착공이든 준공을 사용 승인을 받을 때도 그 부분도 어느 감독관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조금 너무 과시화되고 하면 산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될 거가 예상이 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미 이제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빙하고 그냥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수입처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경영목조에서 많이 쓰는 단열재가 크나우프 스토브 크나우프 이제 인슐레이션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유통하는 회사 원수입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이제 모국을 만들어서 이제 벽체를 아예 만들어서 가든 단열재를 넣고 2x6 월을 만든 다음에 내화 테스트, 이제 단열 테스트를 하면 열 발율 값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공법대로 단열 테스트를 해서 이게 이제 나오는 데이터 값이 어느 정도 열 발효 값이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추가 단열을 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지금은 그냥 단순히 단열재의 두께나 단열재 등급을 목줄기에 적용하면 그냥 중공이나 착공이 되고 이런 단계라고 보면 조금 더 이게 확산되고 그런 시점이 오기 전에 사실 이런 이제 구조체에 대한 이걸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는 조금 추진하고 있는 근데 그게 조금 그러니까 그 질의 회신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근데 법이랑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평균 열과율값을 구한다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에서 뭐 많이 강조는 못했는데 근데 건축법에서 에너지 전략 설계 대상이 아닌 것들은 두께로 맞추든 이렇게 외부랑 내부에 있는 두께의 열과율값을 맞추는 것밖에 없거든요. 평균 열과율값을 계산하는 개념이 없어요. 답변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제 좀 짚은 게 거기서는 얘가 그 일반적인 그냥 콘크리트 내단열처럼 열교를 볼 수 없다는 게 머리가 아파진 거죠. 그러면 그냥 목재 스터디 앞에 거의 뭐 100mm 이상 단열재를 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제 그렇게 해결하기보다는 이 특수성을 좀 인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리신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조만간 제 목조건축협회에서 하는 이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목조건축 대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건축물에 대한 준공을 이제 지어진 건축물을 심사해서 이제 수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시상하고요. 대학생들은 이제 기획 부분을 참여해가지고 기획 부분 심사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단열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외신이 조금 애매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열관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m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콘크리트도 있고 단열재도 있고 벽돌도 있고 하면 그걸 계산해서 단열재 줄일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이제 좀 오해스러운 게 이제 저희는 이제 건축법이나 이런 법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걸 25%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얘를 평균을 내가지고 뭐 저기 된다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게 몇 프로가 이제 벽체를 어떻게, 그러니까 헤더를 어떤 식으로 쓰고 프레임을 어떻게 쓰고 이제 벽체를 이제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짜야 해서 그게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열재 종류 중에 이제 아까 소개가 좀 안 됐던 단열재 중에 이제 스카이텍이라는 단열재가 있죠. 그러니까 그 스카이텍은 유리섬유하고 열화사 단열, 그러니까 그 음악이 코팅된 복합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열재는 열 전도값이 있죠. 근데 전도값에 따라서 이게 그 R값이 이게 정해지는데 복합 소재로 되어 있는 열화사 단열재라든지 일반 건설에서 많이 쓰는 그런 재료나 목수주택에서 흔히 많이 쓰는 스카이텍 같은 경우도 복합 소재다 보니까 열 전도값은 없죠. 그러니까 스카이텍은 전도값은 없지만 관료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값도 어떻게 만드냐면 2x6를 짜고 이제 안에 이제 단열재는 거기에 세부적인 이 프레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R19 단열재를 놓고 이제 다른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냥 이거 칠판이 없어서 그런데 그냥 얘기를 하면 아까 김성호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여기가 외벽이고 이게 내벽이면 이 벽이 석고보드 뭐 여기 콘크리트 단열재 여기에 뭐 철물 뭐 이런 것들이 수평적으로 갔을 때 균일하게 됐을 때 열 관리율 값을 계산해서 나오는 거를 인정하는 것 하나와 순수하게 단열재 하나로 이 단열재 두께가 135를 맞추면 된다라는 그 기준만 법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콜드 브릿지에 대한 건 없는데 이제 여기 지리가 하필 그렇게 이 지리가 그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데 목조는 이런 방식으로 실내와 실외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목조가 구조가 이렇게 들어오고 단열재가 들어가고 목조가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는 열관율 값을 평균 열관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평균 열관율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잘 모르겠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구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어떤 단열재와 목구조를 16인치 간격으로 만든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시험을 하면 값이 나오는 게 사실 하나 존재해요, 지금. 현 세계 말도 안 되는 우주에서 쓰면 좋은 제품이. 그러니까 표준 벽체를 만들어서 열 관리율 값을 시험을 해봤더니 단열재 성능을 넣었을 때랑 똑같은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답이잖아요. 인증서가 있으면 돼요. 스터드를 400 간격으로 넣고 중간에 글라스를 하고 외벽에 외단열을 했더니
이 구조체와 단열재 합성은 0.034가 나오더라. 인증서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다른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일본에는 단열재 기준이 있나요? 법적 기준이 있나요? 일본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알려줘. 일본에서 단열재가 들어와서 국내 유통되는 게 없어서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논의 자체는 제가 볼 때 좀 약간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은 스카이텍이라는 제품이 아까 이제 수선 수사님이 얘기했던 그 열발값을 가지고 국내 유통을 하고 있고 그게 0.017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을 내는데 문제가 없겠지. 아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지금 목재를 쓴다는 것은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목재에서 오는 특수성이. 그래서 거꾸로 이 법에 대해서 그 예외 기준을 만드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누가 힘을 쓰죠? 목재 건축. 저도 그 취지에 그러니까 목적택은 이렇게 되는 거다. 아까 이제 왜냐하면 일본에는 제가 알기로 단열재 기준이 없어요. 그냥 장려하는 도면을 보면 없어요. 기밀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합리적인 거예요. 기밀 시공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단열은 그냥 장려하는 신비리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 신비리 쓰는 게 맞는데 뭐 이런 거죠. 강정우 소장님이 일본에서 설계사무소를 다녔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양 결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목구조잖아요. 기본 그게 가지고 있는 회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든 콘크리트에서 적용한 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을 꼬고 뭐 이런 슈퍼 단열재가 있다는 걸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도 지금 목조주택에 살지만 서양 결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한 개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목조건축협회든지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국토부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요. 국토부 쪽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목조건축에 관심도 많이 갖고, 저희가 대한민국 목조건축 대전에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상까지 이제 올해는 시상식에 출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목조건축 지금 여기 오늘 얘기했던 법 관련해서 조금 모순이 있거나 좀 현실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게 언제 이제 실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에서 어떤 그런 자리를 만들었고 여러 차례 목조건축 관련 법 그러니까 건축법이 따로 있지만 그 밑에 이제 목조건축법이라는 걸 따로 추진을 해서 목조건축이 굉장히 좀 쉽게 지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협회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요. 저는 김동희 소장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상한 걸 만들지 말자는 스카이텍 당연히 알아요. 그거 다 공기층 넣어서 돼 있는 거 가지고 외국에선 단열 보조제로 쓰는 거예요. 뭐 투습 방수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또 만들잖아요.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목조는 선형 여기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결론 내드렸잖아요. 내진 설계가 되면서 스터드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설계적으로 단열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저런 지배신 하나 때문에 또 뭐 스카이텍을 대서 스카이텍 그거 조그마한 거 한 8mm, 15mm 될 거예요. 거기 그 성적서를 보게 되면 공기층이 한 50mm 돼 있어요. 당연히 1등급 나오죠. 그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만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목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안 됐었고. 중국 때 고생을 안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2022년에 구조기준이 다 개정됐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몇 년 전에 WBI 과장 들기만 해도, 중대형 목조건축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법적인 제한이 많아서, 한국에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설계 공모 이런 거 나오고 뭐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구조기준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구조가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 사무소들이 중복을 내진 설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구조 기준, 경량목 구조도 구조 설계를 하지만 중목 구조도 다 구조 설계를 해서 그 부재, 그러니까 목재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게 접합을 하면 어느 정도의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다 계산값으로 나오는 게 내진 설계를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는 해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좋은 시공사와 구조 사무실을 택하면 그 자재업체, 저도 이제 지도본에 가서 경민산업에서 하는 걸 보면 그 감리단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도 짓는구나 해요. 근데 다 경민산업에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공장에서 제작된 걸 가지고 와서 다 구조가 다 계산된 값으로 현장에서 조립만 합니다. 그러면 조립을 하면 구조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도면도 그 구조 도면에 맞춰서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소방, 단열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아까 결국에 경량목 구조 단열재 얘기하지만 중목 구조는 단열재가 어마어마하게 코너에서 빠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있고 여기 기둥을 이렇게 나무로 하면 이게 이 나무 기둥이 엄청 크거든요. 여기에 단열재가 하나도 없이 다 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콜드브릿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값을 어디는 빠지고 어디는 더 세게 해서 그걸 맞추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 상황으로 단열은 큰 건물들은 500제곱미터 이상은 사실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빠지는 걸 그냥 인정해요. 근데 그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방에 대한 부분. 소방은 내화로 해결했고요. 그 40mm를 둘러치면 돼요. 기둥을 41mm를 더 두껍게 만들면 구조에서 나온 값이 뭐 300에 300값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41mm씩 둘러치면 내화 1시간이 되고 그걸 82mm로 하면 내화 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화가 해결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음. 지금 사무실은 문제가 안 돼요. 사무실은 CLT를 쓰고 하고, 근데 소음에 대한 문제가 숙박시설이라든가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택 용도로 쓰이는 부분들이 목구조가 침범을 못하기 때문에 차음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격음이랑 중량층고음을 하는데 법을 계속 바꾸고 싶어요. 중량을 없애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법 자체가 층간소음으로 막 살인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구조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애쓰고 그게 해결되면 그냥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다 되는 거죠. 지사님 그 높이하고 규모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예. 높이하고 규모 기준이 바뀌었다는 게 뭐죠? 제가 갑자기 목구조가 4층까지밖에 못하고 높이가 20m까지밖에 못하는 법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그 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00m짜리를 해도 돼요. 내화만 되면. 그래서 내화 3시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목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0층을 만들고 싶어 하고 외국에서는 100층을 계획을 하거든요. 초고층을. 그러면 지금 높이하고 규모의 사이즈에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방화구역,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화구역을 2000제곱미터 잘라버리면 진짜 높은 목구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걸 내화 3시간이 되면 그 층수를 20m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 계속 지금 공모전이 목구조를 포함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산림청에서 주도하는 그 공모전은 목구조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거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목조건축협회에 전화를 해서 내가 구조사무소, 시공사무소 이런 분들의 이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받아서 소개를 받고 협의를 해보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가 받쳐주면 구조를 콘크리트를 우리가 구조를 뭐 500의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느냐를 구조사무실하고 협의하고 시공사들하고 자재업체하고 협의하고 이거 내화가 되느냐 이런 것들 지금 얘기했던 이 법에 대한 이 카테고리를 알면 그분들하고 다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심리적인 저항선이 좀 있는 거지. 화재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좀 더 보고 싶어서 하시면은 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요거 국립산림과학원 요거가 요 건물을 지었는데 얘가 백서가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은 얘에 대한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여기 질문하신 부분도 만약에 좀 큰 목조 건물 아까 여자분 하신다 치면 거기서 많은 것들 얻을 것 같고요. 저도 PDF로 최근에 있어요. 예, PDF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은 쭉 훑어봐도 뭔가 큰 걸 할 때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런 시뮬레이션도 돼 있고요. 거기 도면도 다 돼 있어요. PDF로 돼 있는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도 다 있습니다. PDF로 전환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CAD로 전환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제가 최근에 동대문 시립도서관 현상 공모를 하면서 지침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제, 주요 구조부, 코어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로 해라. 거기 피난도 해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뭐 아주 고층으로 요청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지하층과 뭐 그런 정도로 정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하이브리드 구조잖아요. 그래서 얘가 거기 백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콘크리트하고 목재가 변형이 막 틀리니까, 그거를 뭔가 문제시해가지고 풀어내는 거 한계점인데 굉장히 추천드려요. 여기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꽤 우리는 저가는데 이쪽의 기술은 굉장히 발전시켜가지고 정리도 잘 해놨더라고요. 한번 좀 추천드립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거는 4층이고요. 이게 이제 요 다음 단계가 요 다음 슬라이드인데 5층짜리가 수원에 있는 요거는 영주에 있는 5층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4층짜리 수원에 있는 거, 영주에 있는 거 지금 이제 대전에 짓고 있는 10층짜리가 다 백서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층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 중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되면 백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4층짜리 수원하고 영주에 있는 5층짜리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건 지금 영주에 있는 5층짜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검색하실 때 같이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뀌는지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질문 여기까지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